자, 우리 이번 시간 중세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문법의 가장 마지막 파트지 중세 문법. 수능에서는 보통 이제 문법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법은 중세 문법을 어떻게 잘하냐면 현대 문법을 바탕 원래는 중세 문법을 더 먼저 만든 거지 당연히. 근데 우리가 현대 문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현대 문법을 이제 바탕으로 중세 문법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서 현대 문법의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중세 문법과 현대 문법의 좀 차이점 이런 거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중세 문법을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세 국어에 이제 중세 국어보다는 요거는 선생님이 고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의 초성과 중성, 종성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만든 원리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은 몇 년도에 만들었지? 1443년도에 만드셨고, 세종대왕님께서 몇 글자 만드셨지? 28글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초성은 뭐에 해당하니 얘들아? 초성은 자음에 해당하고, 중성은 모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 다시 종성은 받침이니까 자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든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초성. 자, 세종대왕께서 초성을 만든 원리는 초성은 뭐예요? 자음이죠. 총 몇 글자 만드셨어? 17글자를 만드셨는데, 만든 원리는 처음에 발음 기관을 상영했습니다. 뭐를?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상영자를 만드셨어요. 상영이 뭐죠? 본 따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발음 기관은 우리 이제 입 안에 구조를 보고 본 따서 만들었다. 상영자, 이거 우리가 기본자라고 합니다. 기본자. 그래서 발음 기관을 상영하여 기본자를 만드셨는데 총 5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냥 5개 정도인데 그냥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은 정말 그래도 외우기 힘든 애들한테는 야, 그놈 성이 뭐냐? 이렇게. 그놈 성이 김씨냐 이씨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놈 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외우세요. 해서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상영하여 만들었는데 기역, 니음, 미음, 시옷, 이응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기본자에서 우리가 가획자를 만드셨습니다. 가획자. 획을 뭐하다? 더하다. 기역에서 획을 더하면 뭐가 되죠? 키역. 그 다음에 니은에서 획을 더하면 디귿. 하나 더 티귿. 미음 위로 획을 더하면 비읍. 옆으로 피읍.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하나 더 더하면 치읒이 되고, 이응에 획을 더하면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히읗.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체자를 만드셨어요. 이체자. 그래서 우리가 초성 만든 원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뭐야? 상영, 이제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기본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상영, 가획, 이체 이렇게 3개 얘기해요. 그래서 이체는 우리가 3개가 있어. 하나는 과일, 또 하나는 세모 반치음, 또 하나는 리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세모 반치음은 우리가 시옷에 가깝겠지. 그래서 시옷의 이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너희들 르 발음해봐. 르 하면 혀 끝이 윗 잇몸 근처에 닿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자 5개에서 그, 느, 무, 스, 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니은의 니을과 이제 발음 위치가 비슷하다는 걸 알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옛 이응인데, 옛 이응은 어디랑 비슷할까 하면 우리가 상형자 보면 이 이응이랑 비슷한 거 같잖아. 아닙니다. 얘는 기역의 이체자입니다. 특이하지? 얘들아 좀 어색하지? 이렇게 어색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옛 이응은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현대 쓰지 않는 우리가 초성의 17자 중에서 현대 쓰지 않는 글자는 뭐가 있을까요? 옛 이응, 그 다음에 반치음 세모, 여린 히읗, 이렇게 3개는 현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글자 수는 총 몇 개야? 5개, 6, 7, 8, 9, 10, 11, 12, 13, 14, 15, 17에서 17글자다. 여기까지 초성 만든 원리 했습니다. 자, 초성은 뭡니까? 자음이고 초성은 만든 원리는 발음 기간을 상형하여 기본자 만들었고 가획, 이체를 통해 만들었다 해서 상형, 가획, 이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만드셨죠? 중성 만들었어. 중성. 자, 그럼 중성은 뭐야? 모음이죠. 모음. 자, 중성은 모음이고 11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중성도 마찬가지로 만든 원리는 상형을 했는데 얘는 발음 기간은 상형한 게 아니라 천, 지, 인을 상형하여 상형자를 만들어 천지인을 상형해서 상형자 만들었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기본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은 이게 하늘, 그 다음에 지, 땅, 인,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 이가 조금 기분 나쁘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똑같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형자를 통하고 그 다음에 초출자를 만드셨어. 초출자. 자, 초출자는 뭐냐면 기본자에다가 기본자를 2개를 더한 건데 하나의 기본자가 요 아래 아야 아래야. 아래아를 나머지다 올리는데 우리가 여기다 올리면 뭐가 돼? 오가 되지. 여기다가 아, 여기다 우, 여기다 그래서 아래아를 나머지 이제 기본자에다 이제 붙이면 오, 아, 우, 요렇게 됩니다. 자, 초출자 만들었고 한 번 더 아래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다시 제출자를 만듭니다. 제출자. 자, 제출자는 그 뭐 플러스 뭐냐? 이게 수능에 혹은 내신에 잘 나오는데 초출 플러스 초출이라 이게 만돼요. 제출자는 기본 플러스 초출자입니다. 괜찮습니까? 기본 플러스 초출자인데 이때 기본자도 또 아래 압니다. 초출자에다 아래아를 붙이면 이게 초출자잖아. 여기다 아래아 붙이면 요야 유여. 그래서 우리가 제출자는 요야 유 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은 모음 총 11글자인데 중성은 이제 모음이죠. 총 11글자인데 우리가 상형 그 다음에 초출 그 다음에 제출로 만들었다. 초출은 기본 플러스 기본 제출은 기본 플러스 초출이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상형자 천지인은 아래아 의이 그 다음 초출은 오아 우어 제출은 요야 유여. 얘들아 이렇게 하면 28글자 다 됐죠. 초성에 17 중성에 11글자 우리 훈민정 28글자 만들었다 했잖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우리 종성 남았지. 세 번째 종성. 자, 종성은 뭐야? 다시 자음이지. 여기서는 받침이잖아.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어차피 자음은 여기 초성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냥 얘들아 종성은 받침은 부용하자. 부용은 사용하자. 뭐를 사용하자? 초성 거 사용하자. 이렇게.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이란 말을 쓰셨어. 무슨 뜻이야? 종성에는 부용 사용하자. 뭐를? 초성거 사용하자. 해서 초성에 쓰인 17자를 우리가 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국어사니까 요건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넘겨서요.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관련 이제 빈칸을 채우시라고 했는데 자, 종성표기 잠깐 볼까요? 종성표기에서 종성은 뭐지? 우리 아까 받침이죠? 받침. 그죠? 자음표기인데 그럼 이미 앞 페이지에서 했잖아. 우리 종성표기는 뭐였죠? 종성부용 초성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 세종대왕님이 훈민정 만들 때는 일단 첫 번째 종성부용 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받침에는 초성에 쓰인 자음, 초성에서 만든 자음 17개를 다 사용하라 했는데 두 번째, 정작 세종대왕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문자를 쓸 때, 글자를 쓸 때 종성에 8개밖에 안 썼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8종성법밖에 안 썼어. 그래서 8개가 뭐냐? 받침 8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 요렇게 8개 쓰셨어.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 종성표기에서는 뭐 어떻게 저희가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떤 받침을 주고 받침이 무슨 표기했나 이러면 돼.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 우리가 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현대국어의 꽃의 받침은 치읓이지.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곧 이래서 만약에 치읓으로 썼다. 그럼 얘는 무슨 종성 표기한 거야? 얘는 종성, 부용, 초성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요 선생님? 라고 얘기하면 받침을 치읓 썼으니까 17개 중에 하나를 쓴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곧을 지읒 이렇게 썼어. 이 지읒도 마찬가지야. 여기 팔종성에는 지읒이 없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했다? 종성부용 초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꽃을 곧 이래서 시옷으로 썼다. 이러면 얘는 무슨 종성 쓴 거야? 팔종성법을 썼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현대 받침은 치읓이었으니까 얘를 시옷으로 바꿨으니까 팔종성법에 의해 표기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의 단어와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기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있는데, 이어적기를 한자로 연철이라고 그래. 그 다음 거듭적기는 중철. 또 어떤 책에서는 혼철이라고 돼. 중철, 혼철.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예시를 들면 편한데, 받침이 있는 말에 사람, 받침이 있는 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조사 같은 게 오면 어떻게 표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발음대로 표기하면 이게 연철이고 그 다음에 중철, 혼철은 사람 플러스인데 둘 다 씁니다. 사람미 이렇게 둘 다 써. 이상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분철은 사람 플러스 이 하면 현대국어처럼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게 분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철은 중세국어 때 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거듭적기, 중철, 혼철은 근대국어에 주로 쓰고 끊어적기, 분철은 현대국어에 주로 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세국어에는 꼭 연철만 썼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표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현대국어를 이렇게 보고 어떤 적기 썼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중세국어의 어떤 중세 말은 그 아래 현대국어를 주로 써주니까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점 표시인데 방점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적을까요? 글자 왼쪽에 어디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합니다. 이 소리의 높낮이를 다른 말로 성조라고 해요. 성조에서 높낮이를 표시한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글자 왼쪽에 찍습니다. 글자 왼쪽에 점 찍어 소리에 높낮이 표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면 얘는 평성이라 그래. 평성. 평성은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 소리의 높낮이니까. 그 다음 점이 한 개 있으면 얘는 거성이라 그래. 거성은 높은 소리랍니다. 높은 소리. 그 다음에 점이 2개 있으면 얘는 상성이라 그래. 상성.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점의 개수가 상관이 없어. 하나 없든 하나 있던 2개 있든 상관없는데 만약에 대신에 상관없고 대신에 만약에 받침이 중요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면 얘를 우리가 입성이라 그래요. 입성. 자, 입성은 뭐냐? 입성은 빨리 입을 닫는 소리야. 닫는 소리.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입성은 우리가 그냥 입성은 요렇게만 하지 요거 3개만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점이 2개면 상성인데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인데 만약에 그 평성, 거정, 상성 중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입이면 그거는 평성이자 입성, 거성이자 입성, 상성이자 입성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입만 닫아줘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점이 왼쪽에 없다. 그럼 뭐야? 평성, 가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점이 하나 있으면 거성 어떻게 읽어? 가 이렇게 읽어. 점이 두 개 있으면 상성 어떻게 읽어? 가아 이렇게 읽어. 근데 만약에 학교 할 때 학이라는 단어가 있어. 학의 왼쪽에 점이 없다. 그럼 뭐야? 평성인데 받침이 기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점의 개수와 상관이 없다 그랬지? 그럼 평성이자 입성이기 때문에 학 이렇게 빨리 입을 닫으란 얘기야. 근데 발음에도 우리가 학 입이 딱 끊어지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점이 하나 있다면 무슨 성? 거성이자 입성. 그럼 어떻게 돼? 학 이렇게 읽으면 돼. 그 다음 점이 두 개 있으면 상성이자 입성. 어떻게 읽어? 학 이렇게 빨리 끊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한자음을 표기합니다. 한자어 한글 말고 한자어인데 이건 뭐냐? 받침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받침이 없는 한자어에 뭘 표시합니까? 이 이응을 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거 무슨 글자지? 아들 자자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를 쓰고 이 아래다가 이응을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얘들아 요 이응은 뭐예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 발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냥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옛날에는요 이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요 이응은 앞에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고요. 요 이응이 음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쓸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응, 왼쪽은 얘는 과일, 옛 이응인데 요렇게 하면요. 이거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얘는 홍이라고 읽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이응이 오늘날 받침이랑 똑같다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빈칸 채웠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더 어려운 거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체언에 대한 얘기인데요. 히읗 종성 체언이 있어. 종성은 받침이죠.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체언인데 되게 신기한 단어가 있어요. 체언이니까 우리가 명사겠지? 매라는 단어가 있어. 매. 자, 매는 무슨 뜻이야? 현대국어의 산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언의 뒤에 히읗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히읗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언제 나타나냐? 만약 얘가 단독으로 쓰이면 뭘로 쓰이면? 단독으로 쓰이면 그때는 히읗이 안 나타나. 그냥 매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모음을 시작한 조사와 뭐하면? 결합하면 확대를 너무 크게 했다. 모음을 시작한 조사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매 플러스 이 하면 산이란 뜻이죠. 그럼 그때 매 히읗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읗이 나타나고 이제 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읗 나타나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면 기역, 비읍 시작한 말과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매 플러스 과, 산과란 뜻이죠. 그러면 이때도 히읗이 나타나서 뒤에 단어랑 축약이 돼. 그래서 매 키읔만 써야겠죠. 매 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약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히읗이 숨겨있던 아유씨 왜 주워? 히읗이 숨겨져 있던 어떤 체언이 혼자 쓸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결합하거나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한 말과 결합하면 이렇게 히읗이 나타난다. 요겁니다. 근데 이거는 히읗 종성 체언은 중세 국어 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현대 국어도 있어. 우리가 현대 국어 보면 닭 있지. 꼬끄댁 닭 중에 암컷 닭을 우리가 암닭이라지 않고 암탉이라 그래. 맞죠? 이것도 옛날에 그 히읗이 살아와서 암컷 할 때 암 히읗이 숨어서
닭과 결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암탉이라 그러죠. 암탉. 이것도 현대국어에도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컷 이것도 마찬가지죠. 암컷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기역 고경어는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골 때리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특이한데 이건 예로 들면 편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 고경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 그래요. 기역 덧생긴 체언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모란 단어가 있어. 나모. 이 나모는 영어로 트리입니다. 트리. 나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렇게 결합하면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체언 끝에 있는 모음이 탈락합니다. 탈락하고 이 사이에 기역이 첨가돼요. 그래서 기역이 더 생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네모만 남겠죠. 오가 탈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역이 첨가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앞말의 받침 이게 뒤로 가서 어떻게 돼? 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무는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 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체험과 관련된 문법 개념 했고요. 이제는 조사와 관련된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특히 보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 보면 격조사죠. 그래서 우리 주격조사 현대국어엔 뭐가 있지? 이, 가, 깨서가 있지. 그중에 깨서는 높임의 표현이니까 그냥 이, 가가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이, 가는 근대 때 나와요. 근데 이도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이와 짝대기와 빵 이렇게 읽어요. 앞으로 이 짝대기 빵으로 읽겠습니다. 그럼 이 이는 언제 쓰냐? 받침 뒤에 씁니다. 즉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 뒤. 근데 얘들아 너희들 이거 하기 전에 얘네 격조사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와야 되죠? 체언이 오는 건 알죠? 그래서 받침 뒤란 얘기는 앞에 체언, 마지막 글자 체언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사람 이렇게 쓸 때 어디 받침이 있니? 여기 받침 있지? 네모가 있지. 그때는 주격조사 뭐가 와야 돼요? 그때는 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얘네는 당연히 얘네 둘은 받침이 없겠죠. 그럼 뭘로 끝나? 모음으로 끝나겠죠.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얘는 어떤 모음이냐?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 외의 모음 뒤에서는 짝대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텨는 누굽니까? 부처님인데 얘는 여모음이죠. 그때는 주격조사 짝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태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몸이나 또 반몸 이 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빵은요. 이나 혹은 반모 이 모음 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뭡니까? 불휘 이러면요. 이때 요거 우위는요. 그 당시에는 이중모음이라서 요게 짝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휘 뒤에 플러스 뭐가 와야 되죠? 빵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불휘 이렇게 해도 이게 주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 우리가 부태는 여기가 요게 뒤에 붙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주격조사였고요. 자, 다음 목적격 조사인데 목적격 조사는 우리가 알, 을, 그 다음에 랄, 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을을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죠?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현대국어처럼 을, 받침이 없으면 를인데 이 아래에 찐 것은 양성입니다. 양성 뒤에. 그 다음에 얘는 음성 뒤인데 선생님 양성과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다가 모음조화 잠깐 설명해 줄게요. 모음조화. 자,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게요. 현대를 기준하면 쉬워요. 자, 모음에는요. 양성모음이 있어. 양성모음. 그 다음에 중성모음이 있어. 중성모음. 그 다음에 음성모음이 있는데 자, 양성모음은 일단 현대국어에서 중성은 의와
이가 있어. 의와 이. 근데 우리가 의와 이를 이렇게 붙이면 그래프가 되지. 그래프에서 양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가야 되지. 또 오른쪽 가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중성에서 위나 오른쪽 가면 양성입니다. 이렇게 오, 요, 아, 야 이렇게 하면 양성이고요. 음성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반대쪽 가야겠죠. 이렇게 반대 음성이죠. 그래서 중성에서 반대 우, 유, 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양성은 양성끼리 노는 거, 음성은 음성끼리 노는 것을 모음조화라 그래. 선생님 중성은 누구랑 놀아요? 중성은 양성애자라서 둘 다 양성과 음성이랑 잘 노는데 근데 주로 음성이랑 잘 놀아. 왜냐하면 사실 음성이 발음하기가 좀 우리가 편하거든.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해서 사람 항상 편한 쪽을 가기 때문에 둘 다 놀아도 된다. 단 중성은 주로 음성이랑 많이 잘 놀더라. 이렇게 알면 되고요. 선생님 그 모음조화가 좀 더 정확히 뭐예요 하면 우리가 현대국에서 명령형 어미가 예를 들면 아라와 어라가 있죠. 두 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먹다 뒤에는 명령형 어미 뭐가 오니 어라가 와. 그 다음 영화를 보다 뒤에는 아라가 와. 보아라. 그치? 왜 이렇게 아라 어라가 있을까? 이 아는 양성이기 때문에 앞에 양성이 와야 되고 이 어는 음성이기 때문에 뒤에 음성이 와야 돼. 앞에. 그럼 여기는 먹이 음성이니까 당연히 뒤에 음성이 오고 얘는 오가 양성이니까 이렇게 양성이 온 거야. 이게 모음 조화인데 자 이걸 이제 중세로 가버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중세로 가면 중세에서는 양성의 아레아가 이렇게 있어. 아레아는 양성이고요. 요 신기하게 요 의가 음성으로 있어요. 이렇게 음성. 그래서 의가 이렇게 음성으로 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의가 중세 때는 음성이었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이거 아레아는 양성이고 의는 음성이잖아.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앞에 체언이 받침이 있고 양성이면 알, 받침이 있고 음성이면 을, 받침이 없고 양성이면 랄, 받침이 없고 음성이면 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 이렇게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일단 받침이 있으니까 을과 알과 을 중에 와야 되고 이게 양성이니까 플러스 알 이렇게 와야겠지. 괜찮니? 그럼 너 하면 뭐야? 너 이때는 그냥 를 오면 되겠지. 왜요 선생님? 받침이 없기 때문에 르이 오는데 이 어가 음성이니까 르이 오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았죠? 자 다음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관형격 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국에서 관형격 조사 뭐 있지? 현대국의 목적 교사는 르이 있고 그지? 현대국어는 요 아래다 쓸게. 주교사는 이 가가 있죠? 현대국어의 관역교사는 의가 있는데 중세도 의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래아 찍은 의, 그 다음에 그냥 의, 그 다음에 시옷이 있어. 이 시옷이 특이하지. 시옷은 어디 뒤에 쓰냐? 특히 요거는 이해되지? 요거 현대랑 똑같지? 얘 둘의 차이는 뭐야? 얘와 얘 차이는 양성 뒤 음성 뒤겠지. 자 얘는 우리가 보면 유정명사 뒤야. 무슨 명사 뒤? 유정명사 뒤에 씁니다. 선생님 유정명사가 뭐예요? 생명이 있는 뭐라고? 유정 이퀄 생명이 있는 명사 뒤에 쓰고 그 다음에 시옷은 반대로 무정명사 뒤. 무정명사는 뭔지 알겠지? 생명이 없는. 근데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거야. 높임의 유정명사 뒤. 이게 중요해. 높임의 유정명사 뒤. 요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 낚이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왕의 말씀하면 우리가 이때 관여교사 뭐가 들어갈까? 얘들아 일단 왕은 어때? 왕은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치? 일단 우리가 그냥 유정명사에서 이렇게 의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양성이니까 요 의 쓰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왕은 높임의 유정명사이기 때문에 뭐 써야 되죠? 시옷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부처도 뭐야? 부처님이라 했죠? 부처의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도 부처도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외에는 뭐 쉽죠? 나기 때문에 뒤에 뭐야? 요 의가 와야겠죠. 일단 나는 생명이 있고 이게 양성이니까 양성의 의를 써야 되죠. 이해되죠? 그럼 너는 뭐가 와야 돼? 너의 이렇게 하면 되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돌 하면 어때? 돌 생명이 없죠? 그래서 돌 이렇게 시옷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무정명사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애에 해당한 게 있는데 옛날에는 세 개가 있었어요. 요 애와 그다음 얘가 있는데 이 애는 뭐 이거 두 개는 비교되죠. 얘는 양성 모음 D. 양성 모음 D. 이제 양성 음성 알아야 돼. 그럼 나머지 이 애는 뭐야? 음성 모음 D. 그다음 이 얘는 이모음 D. 이모음 D.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하면 뭐가 와야 돼? 학교. 이 교가 양성이니까 애가 와야 돼. 그지? 그다음에 뭐야? 나는 너 애. 아, 너 애는 좀 그렇다. 이제 뭐지? 우주에 간다 할 때 우주. 이때는 이 애를 써야겠지. 그지? 이게 음성이니까. 그다음에 비에 옷이 젖었다. 비,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모음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하나만 굳이 더 쓰면 서술격 조사도 좀 쓸게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는 내 설명을 가볍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격 조사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 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빵 다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이거는 주격 조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다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짝대기 다는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외 모음 뒤에서, 빵 다는 이나 반모음 모음 반모음 이 모음 뒤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주격 조사랑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격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문법의 마지막인 높임법 들어가도 의문문 있구나. 의문문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 의문문은 이건 되게 중요해.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의문문은 일단 현대 의문문은 우리가 뭐가 있지? 우리가 판정 의문문,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있잖아. 이제 기억나니? 문법 유세에서 너 집에 가니? 이러면 판정 의문문. 너 집에 어떻게 가니?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문.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은 내일 날씨가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한 거를 질문한 거, 나의 생각을 이제 질문 형식 얘기한 거 수사 의문문인데 우리가 중세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설명하지 않고요. 판정과 설명만 파악하면 되는데 우리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이냐가 아니라 주어의 인칭입니다. 주어가 1, 3인칭이냐 2인칭이냐인데 만약 주어가 1, 3인칭이면 그때는 판정과 설명을 구분해야 돼서 주어가 1, 3인칭이면서 1인칭 나, 우리, 3인칭 그, 그녀, 철수 이렇게 1, 3인칭이면서 판정 의문일 때는 종결어미 아 계열을 씁니다. 아 계열의 종결어미. 그러면 설명 의문문은 1, 3인칭이자 5 계열의 종결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라면 너, 당신이면 판정, 설명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니은다, 니은다의 종결어미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봐봐. 나는 오늘 집에 가도 되냐? 2번 나는 오늘 집에 가도 되뇨? 3번 나는 오늘 집에 가도 되는다? 몇 번일까요? 일단 나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몇 인칭? 1인칭이고요. 오늘 집에 가도 되냐는 상대방이 돼, 안 돼 이렇게 판정 yes, no를 하니까 결국 아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집에 가도 되냐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는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하뇨? 그는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하는다? 몇 번? 일단 그라고 했으니까 3인칭이지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있어서 설명을 몰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요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2인칭이지 오늘 잠을 자는다? 이렇게 너 오늘 잠자냐? 이렇게 는다, 니은다, 종결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의문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일단은 우리가 주어의 인칭을 먼저 따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법 개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높임 표현에서 높임 표현 중에서도 선어말 어미입니다. 우리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 중에 높임 뭐가 있지? 의시. 의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머미지. 그래서 현대국어의 높임법에는 선어머미가 주체 높임밖에 없는데 중세국어 때는 주체 높임에도 선어머미가 있지만 객체, 상대 다 있어요. 요게 좀 웃기죠? 근데 이 선어머미가 어떻게 쓰이냐는 우리 선어머미 앞에 뭐가 오지? 어간이 오지. 그럼 선어머미 뒤에 뭐가 와? 어말어미가 오지. 요 어간과 어말어미에 따라 선어머미가 종류가 달라지는데 좀 더 잘 셌으면 어간의 받침에 따라 그 다음에 어말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첫 글자에 따라겠죠.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머미는 중세국어 때 현대국어와 비슷한 똑같은 시가 있었고 샤도 있었어요. 시, 샤. 그러면은 이 선어머미 시와 샤 주체 높임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누굴 높이는 거지? 주어를 높이는 거지. 이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머미는 언제 시를 쓰고 언제 샤를 쓸까? 즉 어간의 받침에 따라 결정되는 걸까? 어말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결정되는 걸까? 맞춰볼래? 하면 어말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결정돼요. 요 시는 어말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를 쓰고요. 그 다음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면 샤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집에 가고 하면 뭐가 와야 되고 자음이죠. 할머니께서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할머니께서 집에 이러면 샤가 오겠죠. 이렇게 오는데 주로 이때는 요 아가 주로 이제 탈락이 돼서요. 그냥 가샤라고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가샤라고 쓰더라도 뒤에 우리가 선어머 어미로 문장이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아라는 어말어미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면 돼요. 아무튼 중세국어 주체 높임의 선어머미는 시, 샤가 있고 시, 샤의 선택은 어말어미의 첫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객체 높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객체 높임 선어머미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삽, 짭,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즈압이라는데 그냥 선생님은 압이라고 할게. 그냥 왜냐하면 삽이랑 혹은 잡이랑 구별되기 위해서 압이라고 할게. 어차피 나중에 세모 없어져요. 압.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삽 아래 이응. 그 다음에 잡 아래 이응 붙어요. 그 다음에 즈압 앞 아래 이응입니다. 이렇게 붙어요.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초성이 시옷 그 다음에 지읒 그 다음에 세모 요거는 뭐랑 가까워? 어말어미의 첫소리와 어간의 받침 중에 당연히 어간의 받침이 가깝겠지. 어간의 받침 다음에 선어머미의 첫소리가 나오니까.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데 이건 어간의 받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어간의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면 삽이 오고요. 그 다음에 디귿, 티귿, 지읒, 치읒으로 끝나면 잡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야 그 다음 모음 이거 울림소리지? 울림소리면 압으로 끝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비읍과 비읍 이응은 당연히 어말어미의 첫소리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으로 만약에 자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으로 어말어미 첫소리가 자음 시작하면 그때는 비읍이고요.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때는 비읍 이응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철대 연철 뭐지? 이어적기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할머님의 말씀을 우리가 객체 높임은 목적어 을을 목적어 혹은 부사를 쓰겠죠. 부사 이렇게 에게 이렇게 깨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뭐가 올까요? 라고 했을 때 앞말에 어간의 받침이 뭐가 쓰였지? 디귿이 쓰였지. 자, 그럼 여기서 디귿 뭐가 있지? 여기 있지. 그럼 일단 얘가 쓰이겠지. 그 다음에 뒤에가 고를 쓰였기 때문에 자음이니까 비읍이 쓰니까 얘가 선택되겠지.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듣잡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디귿이니까 잡이 오는데 뒤에 요게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없는 거니까 모음 시작했지? 그럼 얘가 쓰이는데 그럼 어떻게 쓰여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읍 이응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연철된다고 했죠? 뭐가 연철되냐면 요거 순경은 비읍 이응만 연철돼요. 그래서 듣자 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쓴 것도 우리가
요게 원래는 앞으로 가야 되구나 라는 거를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상대 높이입니다. 상대 높이는 누구 높이죠? 상대방, 즉 청자를 높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없죠. 근데 중세에서는 이와 이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it은 언제 쓰이냐면 이거는 그냥 어말어미인데 결론 얘기하면 얘는 평서문에서 평서문 먼저 인지 뭐뭐 했다. 그 다음에는 의문문에서 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가실이 있고 이렇게 우리 가실에 쓰죠.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렇게 청자한테 높임 표현 씁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은 정말 중요해. 이거는 수능에 툭하면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과 높임 표현 중요하고 앞에 이런 개념들 조사 모든 격조사 중요하고 그다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이고 이렇게만 알아도 웬만한 중세문법은 거의 90% 이상은 다 풉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 우리가 한번 살짝 정리하면 가볼까요? 일단 요게 지금 방점이죠. 그죠? 방점이면 선생님이 기억나나? 새 왼쪽에 찍혔죠? 그러면 이 새를 어떻게 읽으란 얘기야? 새를 우리가 점 하나니까 높게, 종은 점이 없으니까 낮게, 엉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높게, 그 다음 쟁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높게, 거성, 훈도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으니까 거성 높게, 미는 낮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읽어? 생, 어떻게? 새, 종, 아지, 새, 종, 제, 훈, 민, 정, 이렇게 읽으란 얘기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자인데 원래 세상 세자잖아. 그럼 요거 받침 이응. 그 다음에 엉도 받침 이응. 쟁도 받침 이응. 이런 거 다 뭡니까? 원래 받침이 없는 한자어 아래 이렇게 써버렸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국정식 표기. 이게 뭐였지? 아까 전에 기억나니? 우리가 받침이 없는 한자어에 소리가 없는 발음이 안 되는 이응을 써준다 이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걸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일단 앞에 개념 외우고 다시 너희들이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란 말씀에 선생님이 미주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랏. 요거 뭐지? 관형격 조사죠. 왜 썼어요? 나라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자, 말씀이는 우리가 선생님이 주격조사 말씀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 이어졌게 됐죠. 중국의 중국에는 중국과. 그래서 현대국어의 비교 부사격조사고 달아는 잘 봐봐. 현대국어는 다르다 플러스 아면 너희들 그거 기억나지? 우르사 바다할 때 르 그러면 달란데 현대국어에서 뭐야? 리을로 활용하죠. 뭐가? 르가 리을로 바뀌는 데는 어간의 르가 뭘로 바뀌어요?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다. 요거 문자가 서로 사마띠는 원래는 받침이 치읓이었어. 사마따에 원래는. 근데 이거를 치읓 대신에 시옷 썼지. 그럼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팔종성법이라 그러죠. 원래 치읓 썼으면은 종성, 무용, 초성이고 이렇게 다시 꼭 앞에 개념 외우고 접근해야 돼요. 아니할세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사맞다. 통하지 않아. 여기까지 우리는 중국과 달라. 무슨 정신? 자주정신.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인데 옛날 어리석다니까 의미 이동했죠. 옛날에는 어리석다인데 지금 나이가 어리다로 이동했죠. 백성이 이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 니르고저 원래는 이르고저인데 니르고저 옛날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어요. 할배는 할 반대 주격조사 뭐 썼을까? 짝대기가 쓰였겠죠. 이렇게 할바가 있어도 왜 짝대기인지는 알죠? 앞말의 받침이었고 이 몸이 아니니까. 마침내 제 뜨들. 자, 뜨들은 원래는 뜻 플러스 목적교사 와야 되는데 받침이 있으니까 을인데 음성이니까 을이 오고요. 하나만 선생님 더 설명하지 이렇게 비읍 디귿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합니다. 어두 초성에 자음을 군 물이 졌었다. 그냥 이런 개념 알면 됩니다. 실어 펴디 원래 펴진데 펴디 옛날에는 국외음화 적용 안 했네요. 못할 놈이 자 놈입니다. 놈은 원래 놈 플러스 주격조사 뭐가 와야 되죠?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와야 되죠. 그래서 주격조사 이를 썼고 이 놈은 옛날에 사람인데 지금은 남자만 뜻하니까 의미가 축소됐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의미가 축소됐어요. 못할 놈이 많다. 여기까지 자를게. 자, 다시 갑니다.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어와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중국어랑 달라서 내는 나 플러스 주격조사 짝대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윙하여가 아니라 위하여니까 얘는 동국정식 표기겠죠. 위하여 새로 어여삐는 지금 얘기한 뭐야? 지금은 예쁘다. 옛날엔 불쌍하다. 옛날에는 불쌍하다 해서 지금은 예쁘다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의미 이동했구나. 이렇게.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장 얘도 동국정식 표기겠죠. 글자를 만드니 여기까지 잘라볼까? 자,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누구를? 백성을. 무슨 정신? 백성을 사랑한 마음 애민정신. 그 다음에 28글자를 만들었대. 무슨 정신? 창조정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신이 총 4개 나오는데 첫 번째 자주정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애민정신, 만들었던 훈민정음 만든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는 쉽게 익혀 날로 쑤매. 자, 쑤매 편안케 하고자 따름이니라. 요 2개만 갈게요. 쑤매는 우리가 현대국 얘기하면 쓰다. 이거 뭐야? use. 사용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 어두장군 요거는 안 할게. 플러스 현대국에서 얘들아 쓰다를 명사형, 우리 명사형 전성이 뭐 있지? 음기가 있지. 쓰다를 명사형 바꿔봐. 씀 이거야. 옛날에는 명사형 전섬이 대신에 옴과 움이 있었어. 왜 이렇게 2개 썼을까? 모음조화 때문에. 그 다음 뒤에 애가 온 거야. 이거 이름 뭐야? 얘네 명사형 전성어미야.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현대국어 음에 해당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야. 이거는 양성이냐 음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다 대신에 옴이 붙을 거니까 음이 붙을 건데 이게 뭐야? 음성이기 때문에 아까 의가 음성이라 했지? 그럼 뭐가 돼? 쏨 이렇게 된 거야. 뒤에 부사격조사 애가 왔고 이어졌기 해서 쑤매가 된 거야. 괜찮니? 날로 쑤매 편안케 하고 따름인이라니까 이어졌게 했다. 그래서 날로 써서 편안케 해라. 실용정신 나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총 정신 몇 개? 4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분석하려면 앞에 개념을 당연히 외워야지. 그래서 당연히 외우고 이렇게 여기서 나라세 시옷은 관역격 조사구나. 말씀에서 주격사 이가 쓰였고 중국 애는 현대국어 과와 똑같구나. 달아는 현대국어에서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는데 옛날에는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거 좀 해야 되고요. 사마띠는 사마따 치읓으로 썼으면 종성, 무용, 초성인데 이걸 시옷으로 바꿨으니까 팔총성법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기에 쓰인 것은 우리가 중국 문자라 서로 다르다. 자주정신. 그 다음에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 애민정신. 28글자 만들었다. 창조정신. 날로 사용해라. 실용정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우리가 또 다른 좀 더 앞에 문법 용어 개념 몇 개만 설명할 건데 해동육룡이 자 주격사 이가 쓰였죠. 그다음 해동육룡은 우리 조선을 만든 이성계와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랑 그다음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동육룡이 나르샤는 태어나셔서인데 얘들아 나르 선생님 보는 거 뭐야? 어간 나르 플러스 샤 이거 뭐야? 주체 높임 선어멈이지? 이거 근데 언제 쓰지? 뒤에 어마러미가 모음으로 와야 돼. 그럼 플러스 뒤에 아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데 누구 높이지? 해동 육룡을 높이지. 해서 6명의 임금께서 태어나셔서 하는 일마다 천복을 받으시니 이거야. 자 시도 이제 느낌 오지? 주체 높임 선어머미. 근데 왜 시 썼어? 뒤에 요거 니은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해동 육룡을 높이겠죠. 고성과 이때 고성은 중국의 임금이야. 중국의 성스러운 임금. 중국의 왕이가 아니라 이때는 주격수 아니야. 왕과야. 왕과. 얘는 그때 부사격 조사야. 현대국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이야. 동부하시다, 같으시다, 같으시다. 그러니까 해동육룡이 중국의 훌륭한 임금과 같으시다. 그럼 시도 누구 높여? 해동육룡을 높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 1장에서는 높임법 샤, 그 다음에 시 이거 다 해동육룡 높인다. 그 다음에 샤와 시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뿔휘 갑니다. 선생님 뿌리는 밑줄 왜 쳤을까? 얘는 주격조사 때문에 쳤는데 주격조사 불 휘 플러스 선생님 뭐라 했죠? 빵 이거죠? 왜요 선생님? 요거 이 때문에 그래. 뿌리가 깊은. 자 깊은은 무슨 적기? 이어적기지. 얘는 깊은은 깊다 더하기 은이지. 이어적기. 남근 이거 남근 기억나니? 이거 남근은 뭐지? 나무지 나무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왔을 때 선생님 이거 기억나? 끝에 게 탈락하고 기억이 첨가돼서 남근 됐잖아. 이거 기억 고경어 기억 덧생긴 체현 기억나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이어졌겠네. 바람 플러스 에 아니 밀시 이 에 이거 기억나지? 부사격 조사.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시 안 밀려. 그래서 꽃이 좋고 얘들아 요 꽃 동그라미 쳐봐. 꽃에 받침 지읒. 이거 지읒 썼으면 이거는 무슨 종성법이야? 얘는 종성 부용 초성의 방법으로 쓴 거죠. 왜요? 팔종서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꽃 좋고 여름 열매가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야. 많다. 그럼 다시 해석할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제 해석으로 보면 바람이라는 시련에 안 흔들려, 안 밀려. 그래서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힌다. 마찬가지로 샘이 깊은 물은 자 여기도 문법 용어 가면 샘 플러스 이 얘는 주격조사가 이쓰였네. 깊은 똑같이 이어졌기. 물은 자 물은 이거 뭐야? 물 플러스 은 이거죠. 얘도 이어졌겠는데 우리가 이 물은 워터인데 이게 원래는 현대국에서 물에 해당하잖아. 물 이렇게 우로 쓰잖아. 물. 근데 그때는 으로 썼거든. 그 이거는 현대국의 우로 바꾼 것을 원순모음화라 그래. 원순모음화. 그래서 으가 우로 바뀌어. 선생님 원수모음화가 왜 돼요? 원수모음이 발음이 편하거든. 물은보다는 물은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원수모음화가 옛날에는 적용이 안 됐고 현대국은 적용이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말은 가뭄이야. 가말 가물 플러스 에. 얘도 부사격 조사죠. 가뭄에 안이 그칠시. 뭐라고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친데 안 마른데. 그래서 내 희를 이루어 내희 내 숨겨왔던 히읗 플러스 이 오케이 이거 뭐야 히읗 요거 히읗 종성체현 아까 선생님 히읗 종성체현 뭐였지 단독으로 쓸 때 나타나지 않는데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결합하면 히읗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시냇물 이루어 발알에 발알에는 발알 이거 바다야 플러스 에 간다 요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가뭄도 시련이겠죠. 가뭄에 안 그쳐. 그래서 시냇물을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간다 요건데 선생님이 요거 문법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는 주격조사 빵 깊은 이어졌기 남근 기역 덧생긴 체험 바람에서는 에 부사격 조사 아니미시 꽃 종성부용 초성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주격조사 이 깊은 이어졌기 물은 우리 이어졌기 원수모만 적용 안 된 가말에 부사교사에 아니 그쳐서 내희 종성체현 바달에 부사교사에 썼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해석을 보자면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튼튼한 조선입니다. 튼튼한 조선은 바람 그리고 가뭄이라는 시련에 안 망해. 절대 안 무너져.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영원히 발전할 거다. 시냇물 이루어 바다에 흐른 것처럼 영원히 발전할 거다. 그래서 튼튼한 조선이라서 영원히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로 썼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격조사라든가 부사격조사, 기역, 덧생긴 체현, 히읗, 종성처 이런 문법 용어, 그 다음에 종성무용 초성의 표기법이 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개념을 바탕으로 뒤에 이런 문장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중세문법 우리 꼴랑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를 되게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아.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오니까 일단 앞에 개념부터 완벽히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국어 중세 문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